오늘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중에서도 가장 독특했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대승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는데요. 다른 무신정권의 집권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죠. 26세의 젊은 나이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불과 4년 후 30세의 나이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무신 집권자들이 모두 반역자로 기록된 것과 달리 경대승만은 일반 신하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점이죠. 도대체 이 젊은 권력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대승은 1154년 청주 지역의 유명한 무신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경진은 당시 실권자였던 정중부의 편에 서서 중서실랑평 장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경대승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대승은 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 모은 재산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죽은 후 경대승은 아버지가 청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토지를 되돌려 주었죠. 거기다가 자신의 가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국가에 모두 바쳤습니다. 그 결과 경대승 집안은 완전히 가난해졌는데 무신정권 3대 집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집 한 채, 쌀 몇 섬, 말 먹이가 전부였을 정도였죠. 심지어 매일 그의 밥상에는 밥 한 그릇에 반찬 2개만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1179년 경대승의 나이 26세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실권자였던 정중부 일당이 점점 더 심한 부패와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주와 결혼하려 했고 사위 송유인은 능력 있는 신하들을 시기해서 좌천시키는 일까지 벌였죠. 이를 지켜본 경대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해 9월 어느 날 밤 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결룡군 소속의 허승이 궁궐 안에서 정균을 먼저 제거했고 이를 신호로 경대승의 부대가 왕궁으로 돌입했죠. 그들은 순식간에 정중부와 송유인 등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처치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끝났다는 점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궁궐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전하자 경대승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선왕을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축하를 받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조정을 충격에 빠뜨렸죠. 경대승이 말한 선왕을 죽인 자는 바로 이의민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의민은 폐위된 의종의 목숨을 빼앗은 인물이었습니다. 경대승의 이 발언은 단순히 이의민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무신정변 자체와 그로 인해 성립된 무신정권을 부정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임금인 명종의 왕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이의민은 크게 놀라 병사들을 모아 대비했지만 결국 무서워서 병을 핑계로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고향인 경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대승이 다른 무신 집권자들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바로 무신정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문신들이 다시 정치의 중심이 되고 무신들의 횡포를 막으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경대승은 집권 후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과거의 응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무신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신들은 정중부 장군이 앞장서 우리 무신들의 울분을 씻어주셨는데 이제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그 공신들을 죽였으니 누가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고까지 말했다고 하죠. 이런 반발 때문에 경대승은 매우 불안해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이었는데 100여 명의 정예병사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경대승의 전담 호위부대였죠. 경대승은 이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심지어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서 함께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경대승은 가난했기 때문에 100명의 병사를 제대로 먹여 살릴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방 병사들은 생계를 위해 약탈을 시작했고 관청에서 이들을 잡아 가두면 경대승이 매번 석방시켜 주었죠. 심지어 이후 개경에는 스스로를 경대승의 도방이라고 사칭하는 도적들까지 나타났고 이로 인해 도적들의 약탈이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또한 경대승은 집권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항상 몇 명씩을 거리에 보내 몰래 정황을 살피게 했죠. 유언비어를 들으면 즉시 관련자를 잡아 가두고 국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옥사가 여러 차례 일어났고 매우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죠. 그러다 보니 명종이 직접 나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 범죄자는 형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경대승의 가장 특이한 점은 집권 후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동시에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집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궁궐로 가서 명종에게 의견을 말했고 명종은 그의 의견에 무조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사람이 집에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으니 이는 매우 기형적인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관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눈에 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1180년 경대승과 함께 쿠데타를 성공시킨 허승과 김광립이 교만을 부리며 불량배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대승은 이들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제거해버렸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냉철한 정치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로서 권력을 잡았으니 언제든지 칼로 인해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1183년 7월 경대승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정중부가 칼을 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꾼 이후 경대승은 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암살설도 제기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장례 모습인데요.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대승의 상여가 나가니 백성들 중 통곡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 울음소리가 왕도를 진동시켰다. 이는 경대승이 비록 고위급 무신들에게는 반감을 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망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대승이 죽자 그의 사병 집단인 도방은 곧바로 해체 위기에 처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방의 우두머리였던 김자격이 갑자기 도방 사람들을 반역 모의로 무고한 것이죠. 결국 왕명을 받은 대장군들이 도방을 토벌했고 대부분의 도방 병사들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4~5명에 불과했고 이들도 유배를 떠나야 했으니 이렇게 경대승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경대승이 죽자 그동안 경주에 숨어 살던 이의민이 다시 등장했죠. 명종은 이의민이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사자를 보내 개경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의민이 경대승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무신 집권자가 되었고 이후 고려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죠. 생각해보면 경대승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다른 집권자들이 모두 반역열전에 기록된 것과 달리 경대승만은 일반 열전에 실려있죠. 이는 그가 상대적으로 온건했고 문신들을 우대했으며 무엇보다 국왕을 직접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대승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나이도 너무 어렸고 정치력의 부재, 공포정치, 도방의 횡포방치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만든 것은 후대의 나쁜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대승은 시대를 앞서간 이상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한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의 짧은 생애는 개인의 뛰어남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겠네요.